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제가 쓸게. 좋을 거야. 예, 안녕하십니까. 많이들 오셨습니다. 뒤에도 꽉 찼네요, 뒤에까지. 지금 여기 조명 때문에 저 뒤에 분은 안 보여요. 오늘 이 나는 전설이다 낭독 공연사를 맡은 지동재입니다. 저는 노원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나왔어요. 다들 학교 이름은 아실 거예요. 저기 신상계 초등학교, 재현중학교, 재현고등학교.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기 강원도 산골에 살다가 한백이라는 데 살다가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형은 상계 초등학교 나오고 학교는 재현 중학교를 나오고 형은 딴 데로 갈 거예요. 저는 요 초중고를 다 나왔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상계 제일시장 앞에 거기가 제일 번화가였어요. 그리고 대관극장이 있었고 맞아 아시네 누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려고 그러면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저런 만화 그런 걸 좋아해서 집에 소녀중앙이 몇 권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이랑 요걸 팔아서 영화를 보자. 근데 헌책방에서 그 당시에는 그걸 많이 쳐줬어요. 그래서 둘이 극장비 낼 정도로 그래서 그걸 내고 영화를 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안산에 살고 있거든요. 안산 다 잘 아시죠? 여산 1시간만 2시간 걸리는데 근데 자꾸 여기를 오게 돼요. 오면은 어릴 적 그런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많이 변하긴 했는데 며칠 전에 인터넷 누가 좀 만화를 올린 걸 봤는데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아이고 저기 내가 어릴 때 뛰어놀던 데인데 건물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할아버지 저희가 뭐 산이고 들이었어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호박나이트였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주 그게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노원 그리고 우리 노원의 이야기 변선이 소설 낭독 감나무집 딸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두 가지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었다. 한 가지는 누구나가 부르는 이름이었고 하나는 뒤에서만 부르나 어느 사이 더 익숙해진 이름이었다. 마치 잘 마른 장작불이 활활 불타듯이 주홍색 단풍을 물들이며 서 있는 감나무는 어느덧 우리 동네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나는 그 장한 감나무집의 아이였다. 하지만 나를 사람들은 내시의 딸이라 불렀다. 어떻게 내시에게 딸이 있는가? 임신 6개월의 몸으로 아버지에게 시집을 온 엄마는 내시의 아내치고 박색이 없더라는 뒷이야기를 달고 다닐 만큼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였다. 다행히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은 무척 부지런했고 다소곳한 몸가짐과 나직나직한 음성으로 적어도 불행해 보이지 않을 만큼 평온한 삶을 사는 듯 했다. 어린 시절의 상계동은 무척 아름다웠다. 들판에는 하얀 쌀이꽃이며 개나리꽃, 분홍빛 복숭아꽃이 알록달록 온 마을을 물들이곤 하였다.
불암산 아래 나란히 지은 50칸이 넘는 기와집 두 채의 분취는 유난하였다. 특히 아래층 마당부터 시작하여 위채 우리 사랑마당까지 이어진 화초 같은 군락을 이루어 피어난 꽃들로 볼만했는데 나는 주홍빛 능소화꽃을 좋아했다. 백합도 닮았고 산나리꽃도 닮았고 어떻게 보면 진달래도 닮은 그 꽃은 저 혼자 의지를 내어 피는 꽃이 아니었다. 튼튼한 밑둥과 긴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그 꽃은 어떤 나무를 의지해서만 위로 오를 수가 있었다. 불암산 아래에 있는 우리 집 오른편은 수락산이고 마들벌판 저 건너편은 도봉산이었다. 산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나는 늘 산을 바라보았고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먼 들판을 바라보았다. 구불구불한 신장로를 보면서 그 끝을 가늠하곤 하는 것은 늘 불암산에서였다. 사실 나는 궁금한 것이 무척 많았다. 광방에 살고 있는 문숙이네는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걸핏하면 사진을 한 장 들고 와서 총각인 40대의 작은 아저씨께 보이곤 했다. 사진 미아이부터 한번 해보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저씨는 관심 밖의 표정을 지으면서 가느다란 실눈을 뜨고 씩 웃기만 했다. 나는 묻곤 했다. 미아이가 뭐예요? 아유, 조그만 게 알고 싶은 것도 많다. 크면 차차 알게 될 테니 기다려봐. 한결같은 어른들의 이야기는 크면 알게 된다는 것이었고 사실 나도 꽤 아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그런 단어의 뜻은 몰랐다. 미아이가 뭘까? 미아이가 뭘까? 이런 생각으로 바깥마당에서 혼자 뛰어노는 나에게 작은 아저씨가 다가왔다. 작은 아저씨란 나에게 삼촌이었다. 우리 집은 삼촌이란 호칭을 쓰지 않고 그냥 작은 아저씨라고만 불렀다. 아버지의 모습과 흡사하고 좀 구부정한 어깨에 늘 실눈 가득 웃음기를 머금고 있는 다정한 얼굴이었다. 산이나 올라가자. 작은 아저씨가 말하는 산이라면 겨우 불암산 입구 폭포수였다. 남들은 아버지의 동생을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했지만 나는 어렸을 적부터 작은 아저씨라고만 불렀다. 지금이야 남자들 모두가 연배를 따져 형이란 호칭을 당연히 사용하지만 내 어릴 적의 문중 사람들은 모두가 형이 아닌 언니라고 불렀다. 비온 뒤엔 항상 폭포수로부터 시작한 무지개가 다시 노인정 앞교를 중심으로 커다란 쌍무지개를 그려내었다. 그런 광경을 눈앞에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움을 느꼈었던지 우리들은 산에는 안 올라가도 폭포수 공터에 올라가서 저물 무렵에 도봉산을 바라보는 일을 즐거워했다. 나지막한 초안산 뒤로 저무는 도봉산의 모습은 영락없이 누워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아주 잘생긴 청년이 그 무엇인가의 저주를 받아 거기 그렇게 바위처럼 누워있다가 어느 때는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흥분된 상상도 그 당시 나에게는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도봉은 언제부터 저기 그렇게 누워있었을까? 을사년 너희 조부님이 여기서 오셔서 이룩한 이 땅은 내 조부인 홍대관은 내시부의 상세였으며 통은대부의 높은 품계를 지닌 조선조 마지막 내관 중 하나였다. 나의 조부는 사극에 나오는 그런 내시의 모습은 아니었던가 보다. 마치 헌원 장부처럼 키가 9척이 넘고 유난히 목소리가 커서 불암산이 쩌렁쩌렁 울릴만 했다고 한다. 하루에 한 번씩 초안산을 오르던 조부는 어제와는 다르게 누군가 산에 들어온 흔적을 발견했던 것이다. 조부는 산 모퉁이를 날린 범처럼 치닫기 시작했다. 선산에 들어 허락도 없이 나무를 하는 것, 이는 금기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나무꾼도 소박하게 나뭇가지 치기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 진솔잎과 가랑잎을 갈기로
긁기만 했을 뿐이었는데 난데없는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구적 장신의 사납게 생긴 남자 하나가 호랑이처럼 달려온 것이다. 네 이놈! 누구 허락을 받고 산에 들어왔느냐? 나무꾼은 그 소리에 놀라 금세 넙죽 엎드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아이쿠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어느새 조부님은 장군으로 등갑하여 있었고 나무꾼은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두 손으로 싹싹 빌기만 하였다. 아이고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조부가 둘러보니 나무꾼은 의외로 소박하게 솔잎이나 긁어놓았던 것을 보고는 껄껄 웃었다. 그리고는 내가 장군이로구나. 예예 아무렴요 장군님. 나무꾼은 재차 고개를 조아렸다. 사시나무처럼 나무꾼은 덜덜 떨면서 그 장군처럼 보이는 양반에게 나올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산을 올라올 때 길을 낸 것이 내 놈인가 보구나. 산소 올라가는 길이 비치하면서 그럼 그 길을 내고 남은 것은 내 놈 나무찜에 들었겠구나. 예? 예. 그런데 넘어진 나무 등걸은 왜 치우지 않았느냐? 소인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고 지게 지고 따라오너라. 조부는 성큼성큼 걸어 시향산소로 올라가는 길에 가로놓인 넘어진 나무를 일시에 번쩍 들어 숲으로 팽기치며 말하였다. 이 나무는 너 가져가거라. 키를 내준 공으로 주는 상이다. 그 소리를 남기고 혼자 껄껄 웃고 산 너머로 조부님은 사라져갔다. 그 나무꾼은 그 사람이 낙향한 홍내관이며 내시라는 사실을 당신은 짐작도 못하였다. 장군님과 내시, 내 조부님의 외모는 마치 장군님만 같았다고 한다. 조부는 사실 그렇게 무서운 성품은 아니었지만 눈을 끄는 행동은 많았나 보다. 어느 날 조부는 원기왕성하게 초막으로 지어진 양주 장터거리의 주막으로 들어섰다. 비록 수염은 없으나 기세당당하게 들어서더니 어딘가를 힐끗 보고 이내 낯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개다리 소방 위에 놓인 국밥을 뜨는 한 남자의 밥 떠먹는 모양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생각할 것도 없이 다가가 쩍 소리가 나고 눈에 불이 번쩍하도록 따귀를 갈긴 것이다. 얻어맞은 사람은 졸지에 혼비백산했고 사람들의 이목은 이 기이한 장면으로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국밥을 먹던 농사꾼이 아마 저 건장한 양반집의 종이거나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했다가 잡힌 현행범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뺨을 맞은 남자도 맞기는 하였으되 그 원한이 기억나질 않았다. 그렇다고 대뜸 양반에게 대들었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뿐더러 어쩌다가 더 큰 수모도 당할 수 있으므로 그는 다시 고개를 숙여 숟가락을 드는 찰나 다시 거센 손길이 또 한 차례 날아와 뺨을 갈겼다. 정말 투박하고 억센 주먹이었고 얼얼해서 정신이 핑 돌 지경이었다. 아우, 나으리 왜 이러십니까요?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그 상민 차림의 남자에게 네 이놈! 어려서 너희 애비 말을 안 듣지 않았느냐? 그러자 조부가 숟가락을 든 왼손을 번쩍 들어 보이면서 비로소 힘주어 말하기를 이놈! 이래도 네 애비 말을 들었다고 할 수가 있더냐? 그 상민 차림의 남자는 왼손잡이였던 것이다. 어렸을 적 왼손을 사용하면 그 부모는 얼마나 많이 오른손을 사용하라고 가르쳤을 것인가. 아마 그 남자가 왼손잡이가 된 이유는 근원부터 아비를 거역한 전력이 있다는 말이었던 것이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렸다. 아휴, 그랬을 것이구만. 울매나 왼손질 그만하라고 하였겠는가? 특히 주막에 모여섰던 늙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남자는 항변도 없이 고개를 푹 떨구었다. 뺨 두 차례를 억울하게 맞은 남자도 그 광경을 본 사람들도 모두가 이의 없이 그 사태를 받아들였다.
이 기이한 남자가 나의 조부, 즉 홍내관이라는 분이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가득 말아내어거라. 즉시 나온 국밥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이 소탈하게 먹어치우고 앉아있는데 주모의 앙칼진 소리가 들려왔다. 손들이나 다 빠진 다음에 올 게이지. 비럭지를 대낮부터 다닌다냐. 어서 가거라. 부직갱이를 든 주모의 앙칼진 목소리였다. 식은 밥이라도 한술 줍쇼. 거지아이였다. 비루 먹은 말처럼 허옇게 베는 아이는 말짱한 바가지 하나를 들고 주모에게 개몰리듯 쫓겨나고 있었다. 그걸 보고 있던 홍내관이 박서방에게 눈짓을 하고 더 내온 국밥 한 그릇을 아이에게 주자 눈치를 보며 바가지에 담아들고는 그리고는 바로 엎드려 절을 하고 불이 나게 살인문을 나섰다. 순식간이었다. 조부는 껄껄 웃었다. 어린아이들만 보면 그저 흐뭇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본인의 처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인정이 남모르게 더 깊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사람의 인정이 그리운 사람, 더 사람의 인정을 그리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인정을 받아보지 못해 더욱 그런 사람이 자신일지도 모를 때문이었다. 복량해야 할 식솔이 있는 게로구나. 주막을 나서 한적한 산수유 나무 길을 걸을 때 잠시 발을 멈추었다. 그 거린아이가 보였던 것이다. 맨발로 물속에 들어가 무언가를 줍던 소년이 허리를 펴 그를 보았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 거린아이의 전신을 훑어보던 조부는 그 아이의 곁에 놓인 바가지 안 열매의 눈길이 멎었다. 새빨갛게 익은 산수유였다. 약재가 된다 하기에 조부의 눈이 번쩍였다. 누가 아픈 것이냐? 아이의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떼었다. 주워다가 동생을 끌어주려 합니다. 동생이 개에게 물렸어요. 개에게 물렸다면서 어찌 상처를 치료해야지 그 열매를 줍는 것이더냐. 조부는 공중에서 평생을 살아온 터라